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흑인 플로이드를 살해한 백인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연방 법무장관은 오늘 아침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공권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은 시위 중에도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는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함으로써 법 아래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를 목졸라 숨지게 한 데릭 쇼비는 2급 살해 혐의 등 3개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백인 경관이 수갑을 차고 법정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일단 안도하고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해 차별적이었던 경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딘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했습니다. 주목되는 내용이 많은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변중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표현입니다. 4시간 전에 시작된 바이든 대통령 주재 기후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40개국 지도자와 프란치스코 교황도 참여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통과된 새로운 반시위법에 따라 시위 도중 유정물을 파손하면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연방 농무부가 남은 학기 동안 무료 급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상업용 부동산 업계를 돕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많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레이티스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데릭 쇼빈 전 경관에 대해서 3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 그렇게 받고 나서 백인 경관이 법정 안에서 수갑을 차고 나가는 장면을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예외 중에 예외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연방 법무장관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에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은 이 사건 자체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는 세계적인 것이었지만 센터 자체는 미니애폴리스였습니다. 그래서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시위대를 진압할 때 있어서도 공권력을 남용했는가? 평소에 이제 법 집행을 제외하고라도요. 그런 것들을 연방 법무부가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일들이 개인 경관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시스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막으려면 과연 한 경찰국이 경관이 아니라 과잉으로 무력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연방 법무부에서 수사를 해서 그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찰들은 반드시 치안 유지에 필요하니까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지 된다는 이런 것이죠. 해서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을 공공 발표 말하자면 이제 공공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연방 법무부가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을 고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저는 저의 성인의 거의 모든 인생을 법 시스템에 개입해서 일을 했는데 그 법 시스템이 이쪽 웨이, 뭐 올바른 웨이, 나쁜 웨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라는 것이 정말로
그 이루기가 힘들고 정의를 이루러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또 어떤 때는 이거 절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never comes,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법무장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I know that justice is sometimes slow, sometimes elusive, and sometimes never comes. The Department of Justice will be unwavering in its pursuit of equal justice under law. 네, 연방 법무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정의가 너무 늦게 오고 elusive라고 얘기를 했군요. 정말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착각한 것이었지 하고 never comes인데 법무부는 모든 사람들을 그 법 아래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돌아가도록 하는데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은 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이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연방 법무부가 앞장서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y all of us. This task with determination and urgency, knowing that change cannot wait. Thank you. 네, 뭐 urgency라는 단어도 하죠. 급박하게 이제 그 처리를 해야지 되고 정말 도전이다. 이 부분은 그 윌리엄 바, 그 메리 갈랜드 현 법무장관의 앞선 전임 빌바 법무장관도 조사를 그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 대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AP통신의 표현에 따르면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뭐 한쪽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조금 물러난 형편의 연방 현 법무장관이 다시 나와서 간단하게 말해서 백인에 의한 소수인종에 대한 공권력 무력 사용 그 남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수사하겠다. 연방 법무부의 조사는 수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릭 쇼빈 백인 경관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왔습니다. 벌써 판결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전문가들은 알았죠. 전부 유죄라는 것을. 왜냐하면 보통 시간이 길게 걸리면 몇 주일이 걸릴 수가 있고 몇 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짧다는 것은 배심원 12명 모두 일치가 빨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 가지 혐의에 모두 이렇게 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이런 일이 흔치 않은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최고 형량 지금 법적으로는 40년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판사가 선고를 해야지 됩니다. 어제는 배심원들의 판결이었고요. 앞으로 그 8주일 안에 판사가 형량을 선고를 하는데 40년이라고 하지만 제일 무거운 2급 살해 혐의가요. 그렇지만 주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네소타의 경우는 보통 이 정도 되면 12년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전국이 안도를 했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 결과만 나오기만 해봐. 이거 아니면 시위할 거야 라고 마음먹고 시위 장소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 글쎄요, 또 다른 사람을 또 감옥에 보내야지 되고 하는 곳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한 모순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쁨과 안도를 했고 또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들, 특히 그 브라더는 그동안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했죠. 이제야말로 내가 잠을 좀 청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잠을 좀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데릭 그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Blue Wall of Silence라고 얘기를 하죠. 블루 경찰 그 단복을 많이 또 상징하기도 하고 Blue Wall 그 경관들의 벽이다. 침묵의 벽. 이걸 뜻하는 것이 경관들이 동료 경관들이 뭔가를 잘못해도 그냥 우리는 그 동료니까 또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눈 감아주고 진술을 할 때 경관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굉장히 나쁘게 하고 하는 것을 이제 Blue Wall of Silence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번에 Blue Wall of Silence 트라이얼 재판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기꺼이
뭔가 잘못한 것을 동료 경관이 알면서도 방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시적으로 깨진 것이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관에 의해서 매년 살해되는 사람이 몇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다 그런 곳에 적용을 시켜서 보면은 이런 일을 했을 때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2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왜 됐는가? 법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서 no way. 9분 29초짜리 비디오 테이프 때문이었죠.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본 사람들은 전부 어태치돼서 내 일 같고,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경우는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사촌이 내 형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붙어 있었고, 9살짜리 아이도 현장에 있었고 10대들이 증언을 했고, 그 장면을 찍은, 비디오 장면을 찍은 사람이 당시에 17살의 소녀, 흑인 소녀였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말리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퍼지고 퍼져서 미 전국에 세계에서 시위를 하는 그 사람들의 여론의 무게 같은 것이 너무너무 강했던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그 시위가 일부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BLM, Black Lives Matter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이미 판결이 있기 전에 2,700만 달러를 조지 플로이드 가족에게 보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시정부 소속인 우리 경찰국 소속의 경관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시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대통령도 무척 예외적이었죠. 판결이 나기 전에 옳은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었고요. 심지어는 어제 굉장히 스케줄을 딱 거기에 포커스를 둔 사람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스케줄이 가장 철저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스케줄이, 판결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 판결에 맞춰서 해놨을, 그럴 정도로 미국과 세계가 지켜봤었던 그 무게에 의한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45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9살짜리 증인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좋은 앞으로 나가는 첫 발자국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레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살인은 그만둬야 된다. Enough is enough.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오늘 아침 메릭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도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탑할 수 없다. 더 나가야지 된다. 백악관의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고 첫 발자국을 오늘 아침에 연방 법무장관이 디뎠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경관에 의한 소수인종, 흑인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권력 남용은 사실은 미국 경찰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 미국 경찰의 역사가 특히 남부에서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자동적으로 이 케이스 하나로 바꿀 수는 없는 게 분명합니다. 이 케이스가 일어나고도 비슷한 케이스가 또 발생을 했고, 조지 플로이드 이전에 먼저 그 목졸림을 당하고 숨졌고 했었던 사람이 에릭 가드너라는 뉴욕에서 담배 불법으로 몇 개피 팔려다가 그 혐의로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컬과 주정부와 연방의회까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찰들도 한번 무력을 사용할 때 더 조심해 본다던가, 이런 일이 전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데릭 쇼버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9분 29초 동안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을 때, 심지어 그 증인한 사람 가운데서는 경찰국장을 미니애폴리스 포함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 계속 누르고 있더라. 그리고 옆에서 바이스탠더,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 살려줘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도 계속 눌렀었고, 그것보다 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지켜보면서 3명의 경관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쇼번을 말리지 않았는가? 쇼번도 살리고
프로이드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명의 경관에 관한 재판이 이제 올 여름에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블루클린 센터라는 데서도 역시 그 교통 위반으로 체포가 아니라 정지 명령을 받았었던 20살의 난테 라이시라는 청년이 숨졌기 때문에 내일이 바로 그 청년의 장례식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이 청년에 대해선 태조를 꺼내려다 권총을 꺼냈다라는 얘기인데 그 26년 베테랑 여성 경관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케이스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이드는 오지 못합니다. 그는 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봤을 때 그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숨지고 할 때는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했었던 말이 처음엔 너무너무 숨 못 쉬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결국은 엄마를 부르면서 마지막 말이 엄마였다는 거잖아요. mother. 그런 것을 그 본 사람들이 나중에 추후 재판을 볼 것이고 플로이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케이스로 분명히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두 가지가 또 주목이 되는데 하나는 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대국민 짧은 연설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연설을 할 때는 대통령 혼자 하거든요. 부통령이 같이 나와서 옆에 서 있다가 몇 마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 그랬는가? 카멜라 해리스가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아빠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엄마는 에이시안계였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거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너무 오래 걸렸다. 여기까지 오기에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너무너무 지금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데렉 쇼빈이라는 사람이 물론 경찰로 일을 할 때, 경관으로 일을 할 때 컴플레인을 많이 받은 경관이기는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졸림을 스탑하라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또 중간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응급조치원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하는데도 말도 듣지 않았고 3명의 경관들은 왜 그를 멈추지 않고 그랬을까. 특히 9분 26초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긴 영원이잖아요. 그 순간에서의 9분 29초라는 것은 데릭 쇼브는 왜 그랬을까? 그는 왜 그랬을까? 이번에 재판에서 그가 그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굉장히 그 점도 저는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에 실린 그 뉴욕타임스 특파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는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 특파원이 그 기사를 썼을 때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 세계의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전후좌우 배경을 설명을 해야지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그 기본 그 지식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북한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부탁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그리고 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했었던 일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제목의 기사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0초 뒤에요. 한국 지도자 트럼프 실패 후 바이든과 핵 협상 구하기를 희망해. 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촉구했다.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요.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한국 특파원이 최상훈 특파원이
한국말도 완벽하고 미국말도 완벽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동안 뉴욕타임즈에서 언젠가는 뭐 다른 외국어도 하다가 최근에도 중국어에 대해서는 중국어로 읽을래 하고 많이 해놓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련한 기사는 거의 모든 기사를 중요한 것을 최상원 특파원이 썼는데 최상원 특파원이 한 번도 이렇게 한국말로 쓴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희 때와 다름없이 영어로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제 그 기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원래 원어의 영어 기사를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께 번역을 해드리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밑에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말로 여러분들께 발췌를 해드리겠는데 그만큼 아마 최상원 특파원이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 기사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도 있었던 것 같고 뉴욕타임즈의 입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말이에요. 첫 문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대강 연결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도자가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라고 한국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청원, 또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도록 이끈 자신의 2018년 능란한 외교적 묘책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노력에 대해 변죽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길 바랍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한 번 내리고 한 번은 올려줬어요.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대본이었습니다. 최상원 특파원의 말이고요. 인터뷰하는 동안 종종 자신의 메모를 참고하려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작지만 단호한 손짓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발간된 연례위협평가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문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 미 정부에 대한 유일한 협상 카드를 잃지 않기 위해 핵무기들을 한 번의 신속한 합의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관건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 협상가들은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최상원 특파원의 얘기입니다. 북미 양측 모두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단계와 그 대가로 미 정부의 보상이 무엇이 될지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불안정해지자 비판론자들은 그를 김 위원장의 입증되지 않은 비핵화 약속에 너무 큰 내기를 한 순진한 평화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의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좋은 의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의 중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는 효과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비핵화에 진전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첨언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늘어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부동산 및 기타 스캔들이 터지자 그의 지지도는 기록적인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번 달 화가 난 유권자들은 한국의 최대 도시 두 곳에서의 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 정당에 참패를 안겨줬습니다. 이는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지정학적인 위기를 자신의 특징적 이니셔티브로 전환한 문 정부 임기 초반의 행운이 급격히 바뀐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당시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없다고 공언해 놓고 앞선 성과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석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씩 칭찬하면서도 전직 미 대통령의 일정하지 않은 행동과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외교가 불만스러웠던 듯 하기도 하다. 특파원의 얘기예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몇 개월 사이에 소위 방위금 분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하여 한국이 국방비를 더 분담할 용의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손상시켰습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한미 간의 이 무역 협상, 이 방위군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비핵화라는 조건이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인데 이 대화가 외교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나는 양측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최상원 특파원도 할 수 없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얘기, 하기 싫은 얘기를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변죽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사 말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도 아마 굉장히 그 청와대는 maybe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격은 누가 칭찬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럴 나이도 아니고, 나이는 말할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많으니까요. 지금까지의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길, 역정을 볼 때 그런 것으로 기우는 사람이 그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이 긴 말을 미국에 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뉴욕타임즈 기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백악관에서도 참고를 하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말을 과연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how many times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와 또 청와대의 말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는 저널리스트, 어피니언 리더, 방송 진행자 등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지, 노벨상 주지 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북평화 가지면 되잖아 하면서 노벨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how many times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과 진정성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성과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북한이라는 나라의 괴팍한 독재자를 미국이라는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런 독재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무대에 데뷔를 할 수 있는 몇 번이었습니까? 그 판문점까지 합쳐서 3번이었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시간만 벌고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강화했고 미국은 가진 게 없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줄였고 여러 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성과가 아니라 뒤로 많이 나갔고 북한만 힘이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미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는 거기에 맞게 해야지 내가 잘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리를 놔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게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너무 강하게 나가면은 북한 핵 문제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요. 한일 관계를 또 생각을 해야죠. 이것까지 챙겨가지고 와야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 총리가 와서 만나고 갔죠. 많은 보따리 선물도 가지고 갔어요. 무슨 그 백신도 이제 일본이 가지고 가고 하는데 미국 것을. 그런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만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얼마 전에 좋아질 뻔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동안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한 감정을 반일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재인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진보 진영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이게 좀 화해의 제스처 같은 것도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이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 올림픽에 올 수 있다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림픽에 안 간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원자력 오염수 문제가 터지고 다시 여기서 그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진 지금 한국의 그 국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 가지고 미국을 방문할 때 와야지 성과 있는 그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오랜 동안 이것을 뉴스로서 지켜본 제가 보는 몇 가지 초점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 정상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발표한 그 스케줄을 보니까 굉장히 빡빡해요.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있는 식으로 쫙 돼 있어서 물론 화상회의죠. 오늘 뭐 시진핑 주석 또 문재인 대통령 전부 영국,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 다 나오거든요. 중국은 왜 중요하냐면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여를 한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 경제활동이 제일 활발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것도 미국의 진정성도 필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약속을 해놓고 뭐 파리 기후조약도 탈퇴하고 지난번에 또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은 뭐 교토 의정서도 안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파리 기후 조약에 다시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각 나라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미국은 2030년에 2005년보다도 적게 한다고 하고 유럽은 2030년에 1990년보다도 적게 한다고 하고 이게 딱 총량으로는 별로 비교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중국 다음으로는 또 많이 할 것 아니겠어요? 유럽의 어떤 하나의 국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영국은 굉장히 많이 줄인다는 건데요. 90년보다도 더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고 대강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캐나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세계 지도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뭐 기후변화, 뭐 또 건강에 굉장히 돈이나 노력을 많이 들이는 어피니언 리더잖아요. 뭐 나토 지도자, 세계은행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오후 세션에 경제 재무장관이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오픈할 때는 당연히 이 문제는 외무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무장관이 주도를 하고 백악관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보니까 그 프란체스코 교황은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황으로서 세계 기후변화도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또 후진국에서의 농업, 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게 사람의 생명으로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1억 달러를 우리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오늘 그 스케줄 보니까 대강 어떻게 갈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 이것은 지금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공화당인데도 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외교 정책 한 것에 하나가 기후변화고 농무국은 미국의 국내 변화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 학기가 2021년, 2022년 학기는 9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기 전이라도 학교 급식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래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아이들 학교 오고 하는데 안전할 수 있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원할 때 아이들이 이제 간식도 받아갈 수 있게 하고 해서 윈윈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부모 또 학교에 reimburse 비율을 높여준다. 돈의 비율은.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을 더 건강한 그런 그 식단을 짜줄 수 있다는 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봉지에 여러 가지를 아이들 간식용으로 담아놨어요. 급식은 급식이고 끼니에 밥 먹이는 건 밥 먹이는 거고 그렇게 한다는 게 다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앞에 두 가지 이슈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였었죠? 마리아나 레저용 합법화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마을들이 있다고요. 세금 수입으로요. 그런데 전국 부동산협회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악수요스의 보도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합법화할수록 상업용 부동산에는 큰 도움이 되더라. 지난 몇 년 동안 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최근에도 몇 군데 주가 합법화를 했고 레저화를 뭐 2015년에 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은 당연히 그
그것을 팔 공간이 있어야지 되고 재배할 공간이 있어야지 되고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상업용 부동산이 활기를 이미 띠고 있답니다. 조사 대상의 3분의 1은 부동산이 더 타이트하대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역에서는 최근에 합법화한 지역도 마찬가지고 먼저 합법화한 그런 지역도 있고 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용이나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전에 그런 때 그 리스를 하면은 이게 리스 조건에 뭐 불법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이래서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이 주에서 하려다가 저쪽 주로 가서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뭐 당연히 생각이 되죠. 그리고는 플로리다주는 다른 주와 상당히 반대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플로리다주가 지금 미국의 보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주처럼 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통과한 그 반시위법 시위를 했었을 때 뭔가 규정에 어긋나면은 처벌을 전보다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을 자세히 지금 언론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 매체에서 뭐 MSNBC 등을 포함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위하다가 뭐 남부 연합에 관한 그런 것이요. 뭐 동상도 되겠고 기도 되겠고 하겠죠. 그런 것을 훼손을 하면은 최고 1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런 그 유적지 기념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반약탈법 반폭동법 이런 여러 가지 뭐 공무집행법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2급 중범으로 남부연합에 관한 기념물 같은 것을 훼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보호하는 것도 있는데 이 보호하는 게 애매해요. 만약에 시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 그곳을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갔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운전자가 시위대를 다치게 했어요. 다치게 했었을 때 이 운전자를 방어를 많이 해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그 가는 길을 막았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에 의한 법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그 디센티스 그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가 굉장히 지금 2024년도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적인 것을 많이 그 가져가는 것이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공화당 그 주지사도 2024년도에 지금 뭐 선거에 나오나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뭐 기뻐하는 그 조지 플로이드 관련 재판에 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5세 생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73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숨지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맞는 그런 생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내가 기쁠 때 슬픈 사람도 많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